정동을 중심으로 찾아가고 있는 북감리교 선교의 흔적들. 가장 먼저 그 중심이 되는 정동제일교회를 둘러보고 다음으로 교육선교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배제학당 터를 찾았는데요. 배제학당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동을 둘러볼 텐데요. 은혜의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 표지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길 예쁜데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보구여관터라고. 예, 이게 이제 한자로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무슨 여관이라는 뜻인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는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 전용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 이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바로 여기가 집이었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자 환자가 오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여자를 남자가 만질 수도 없고 진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당시는. 정서가.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의사인데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본국의 선교부에다가 여자 의사를 빨리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해야 돼. 이게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1887년에 이제 여자 선교사가 하워드라는 여자 선교사가 오게 돼요. 네. 그 하워드라는 여자 선교사가 도착하면서 바로 별도로 병원을 차려서 그 병원 이름을 보구여관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병원 이름이에요. 보구여관. 그러니까 여자들을 치료하는 곳, 뭐 굳이 표현하면 네. 그런 의미예요. 여자들을 케어하는 곳, 케어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여기다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 담 너머가 네. 여기가 지금은 이화여고 테니스 코트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있었구나. 한옥 건물을 개조해서 네. 이제 여성 전용 병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병원이 동대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동대문 진료소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 여자 전용 병원을 나가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대문 병원으로 발전을 했고 그 동대문 병원이 지금 이화여제 부속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보가 이어진 거네요.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출발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담 하나 사이가 이제 정동 제일교회잖아요. 네. 그리고 스크랜턴의 집이었었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병원의 출발. 특히 그 가운데서도 여성 전용 병원이 출발한 거. 민간 병원 최초로 성교병원 최초의 개념이고 여성 전용 병원 최초의 개념. 그래서 전부 여기서 출발했죠. 지금 뭐 요거밖에 없지만 표지밖에 없지만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따 심승기념관에 들어가서 이 뒷문으로 나오시면 네. 요 안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7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설립된 보구여관. 이후 이곳은 최초의 여성과 교육까지 실시하며 단순한 병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병원이 세워진 이후 끊이지 않는 여성 환자의 증가로 선교사들이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1912년까지 이 자리를 지켰던 보구여관은 초창기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그 명성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 게 선교하러 왔고 조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뭐 진료라든가 알려주려고 막 하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남녀 문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려운 게 뭐였냐면 우선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다는 거는 보통 뭐 커튼이 있었다 뭐 네. 이런 건 알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역자 예배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보다 더 심한 게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감리교 성교부에서 예배할 때 예. 여자 성도들은 이화학당에서 예배드렸고 예. 남자 성도들은 배제학당에서 예배드렸다고. 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공간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공간에 천막 치고 칸막이 하고가 아니고 예. 아예 따로 했어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정서가 네. 남녀가 유별한 의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렇잖아요. 왕비도 황후도 남자 그 진료하기 위해서 남자 의관이 가서 함부로 만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정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양 사람이 조선인 여자를 만진다. 촉진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촉진, 그러네요. 불가능한 거였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화, 어떻게 보면 서로 문화의 충격이잖아요. 그러네요. 서양 사람들은 뭘 죽이는,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여자 의사를 빨리 보내라.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하워드가 이제 자원해서 왔는데 사실 하워드가 오래 못 있었죠. 왜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없죠. 그냥 뭐 2년 하고 그냥 돌아갔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로제타. 홀. 나중에 결혼해서 홀이 됐습니다만 로제타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보구여관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됐죠. 여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왔던 이화여대이고 또 이제 한번 이화여대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감리교의 또 다른 선교 교육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곳. 바로 여성 교육의 시작이었던 이화학당의 역사를 찾아 이화여고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한번 장로교 성교부 얘기를 할 때 경신학교 터가 최초 여기였다라는 곳이 이제 여기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화여고 지금 이화박물관. 이화박물관에 되어 있죠. 요게 본래 이제 이 터가 이제 그 장로교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장로교에서 이걸 내놨을 때 사실 조선 정부가 좀 이걸 다시 사용해요, 사서. 그러다가 다시 감리교 성교부가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학교 부속 다량한 이제 당시에는 뭐 실습실도 쓰고 기숙사로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교실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심슨 기념관이라는 이제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심슨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심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도네이션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심슨의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또 다른 분의 돈이었는데 그분이 심슨한테 이걸 맡겼고 심슨은 이것을 이제 조선 선교에 사용하도록 해서 심슨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화의 역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서 이화의 역사 전체를 훑어볼 수 있고 인물사도 아까 배제학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뭐랄까요 교실도 하나 복원해서 똑같이 교실의 과거의 교실의 모습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리교 그 교육 선교에 있어서 남자 학교로는 배제학당, 그다음에 여학생을 위한 교육으로는 이화학당 이렇게 양축이 있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뭐 언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공간인데 어쨌든 여자 학교로서 이화학당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선교사에게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뭐 스크랜턴 그러면 남자 선교사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화학당은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제 남자 선교사고요.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그 메리 스크랜턴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서는 여자 선교사로서는 1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식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고 와요. 그냥 가족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자 선교사로서 자격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실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고 활동 범위가 넓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컸고 스크랜턴 선교사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간의 소실로 있는 한 김씨 부인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아. 그게 이제 5월 3일에 들어왔는데 네. 5월 말쯤에 이제 그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한 서너 달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 아들이지만은 서너 명 아이를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화학당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뒤에다가 이제 그 19채인가 그 당시에 한옥을 다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거를 밀고 거기다 학교 건물을 이제 짓게 되죠. 그것이 이제 최초의 이화학당이 출발하는 이제 학교 건물이 됐죠. 조선의 여성 교육에 눈을 뜬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그녀는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던 인습을 깨고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교실과 교사 숙소 등이 갖춰진 200평 규모의 학교가 세워지자 고종 황제는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으로 시작해 점차 학생 수가 증가하자 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모를 키워나간 이화학당. 당시 세워진 건물이 아직도 교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념관이지만은 이 네. 근처에 어쨌든 이화학당이 네. 있었고. 그렇죠. 이 건물이 지금 다 이화여고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그런 본관 건물들이 세워졌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따라가면 예. 바로 이제 이화여고가 되고 예. 이게 이제 요 앞에 요 테니스장. 예. 요 테니스장이 아까 그 바깥에서 보았던 보구여관. 보구여관터. 아. 보구여관터가 돼요. 다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게 다 이어져요. 지금 저기 러시아 대사관 때문에 이제 끊어졌죠. 네. 올 수가 없어서. 아. 그렇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딱 그 중앙에 정동 제일교회가 있으면은 좌우로 배제학당, 그렇죠. 이화학당,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보구여관, 그렇죠. 그다음에 저 송리사님 사택들 딱 중심이 다 잡혀져 있는 거네요. 이쪽 블록은 다 그래서 감리교 선거부가 차지하고 있었던 블록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새로 져서 그렇지. 예. 여기가 이제 요거 넘어가면 이제 운동장이 있고 저쪽 운동장 건너편에는 유관승 기념관 체육관이 있어요. 아. 유관승 기념관. 그 전에는 우리 서울에서도 음악회 할 데가 없었어요. 예. 시민회관 옛날 시민회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유관승 기념관에서 또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워낙 좋은 홀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구나. 모르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서울 성곽이에요. 서울 성곽이요? 서울 성곽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져서 그리고 본관 건물도 6.25 때 소실돼서 그쵸. 이제 다 다시 진 건물들이죠. 다 다시 진 건물이고 사실은 요 공간이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의 활동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뭐 이건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로 살아남아 있는 건물. 예.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이제 그 리모델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심승기념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화 박물관 건물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체 이화의 태동부터 해서 그쵸, 역사를 지금까지 모든 쭉 찾아볼 역사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네, 네. 과거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있는 건물 이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인데 네. 요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플라이 기념관이에요. 이름은 플라이 기념관. 플라이 100주년 기념관인데 그 건물 명칭은 플라이 기념관으로 지어진 거야. 근데 플라이 기념관은 그때 그 아펜젤라가 아니라 스크랜턴 부인 이후에 네. 이 학교를 일으켜내는 교장 선생님 이름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그분을 이제 기리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고 이 건물터는 또 역사적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첫 번째 호텔 그 또 손탁 호텔이라는 손탁 호텔. 호텔인데 그 호텔 자리에 또 여기가요 또? 네, 네. 그래서 서울의 최초의 호텔 손탁 호텔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지금 이화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박물관 안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화학당이 지나온 세월을 함께 해온 이곳. 여성 교육의 역사를 보다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박물관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들어오니까 한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하게 네. 돼 있네요. 와, 여기서부터 이쪽이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영상실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들어가 볼까요? 네. 이화여자 13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1886년에 예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특별 기획으로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를 했네요. 참 조선시대에는 이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죠.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이화학당을 통해 가지고 여성 교육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절반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뭐 양반 계급 사회에서 그래서 여자들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았고, 그렇죠. 더군다나 뭐 한문 교육을 한자 교육을 안 했죠. 극히 일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자 학교를 처음 시작했다. 물론 우리 정서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참 기적이에요. 남존 여비가 만연한 사회에서 억압과 속박 속에 살아야 했던 당시의 여성들 때문에 여성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열린 학교의 문은 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화의 인물들 특별히 소개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 이화의 어떤 주류적인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들 소개해 주시는 곳이고, 보다 나은 한국인이라는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 아래 시대적 영웅으로 성장한 많은 여성들. 유관순 열사처럼 대한 독립을 외치며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로, 주체적인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한 교육가로, 또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 활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송무자로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만약에 진짜 선교사님들에서 남자 선교사님만 왔다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의료 사업이 지금만큼은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죠. 특별히 이제 그 조선은 여자를 천시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여성 교육이나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을 이렇게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은 여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외받고 차별받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여성 선교사들. 만일 이러한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기 힘들었던 여성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복음 전도와 교육을 통한 계몽을 이루어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이 더욱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학교가 시작됐다는 것이 단순히 계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일제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를 당하더라도 한글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미션 스쿨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교회도 큰 몫을 했죠. 지켜내는 작업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못 가르치니까.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으니까. 그거를 교회가 가르쳐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몰래 한글 가르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말을 지켜내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미션 스쿨들과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말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시대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 뻥튀기 튀긴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일제 압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지켜왔던 이화학당.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운동만큼 우리 고유의 정신이 담긴 한글을 지켜내는 일에도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정책을 그렇게 세워요.
1890년대 들어오면서 정책은 뭐냐면 한글 전용. 선교,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문서는 한글로 쓴다. 한문을 못 쓰겠어요. 그것을 정책으로 수립을 한다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문자가 국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로 발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촉발제 역할을 했죠. 그런 면에서 선견 지명이 있었던 선교사들의 판단이었죠. 물론 선교사들 자신들도 사실은 한문 배우는 것보다 한글 배우는 게 편하지.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려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문을 언제 배워요? 안 좋아지고. 근데 한글은 몇 시간만 사실 집중하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채택했던 방법인 결과적으로 한글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글로 표기된 교과서를 만들어 언어를 기록하고 많은 이들이 문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왔던 토기 선교사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곧 오늘날 한글의 발전까지 이르게 한 셈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화학당은 교육의 차원을 넘은 진정한 근대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이제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문출판사터 그리고 오다가 시병원 보구여관 보구여관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화여고 침순박물관까지 봤는데 이렇게 감리교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그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 그 당시에 선교의 거점이면서 그 선교는 초기에는 물론 학교와 병원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개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요 좁은 공간에서 이러한 넓은 터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단순히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 네.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사실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리교 선교부는 이제 덕수궁하고 직접적인 이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 네. 여기에서 그래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학교와 이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발전시켰죠. 대신에 이제 병원은 여기가 터가 좁으니까 네. 병원은 이제 여기서 시작된 병원은 이제 동대문으로 나갔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남대문으로 나갔고 그래서 상동감리교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시병원은 그쪽으로 갔고 보구영화는 이제 동대문 병원으로 갔고 이래서 이제 병원은 여기서 철수를 하게 돼요. 철수를 하게 돼서 그 자리는 주로 이제 제일교회 정동 제일교회가 크게 이제 차리하게 됐고 나머지 이 북쪽으로는 이제 이화학당, 이제 남서쪽으로는 배재학당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됐죠. 진짜 성도님들이 덕수궁에 오셨을 때 또 이렇게 정동에 오셨을 때 한번 감리교 중심의 컨셉을 잡고 교회와 기념관과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 해도 또 길이 너무 예쁘니까는 그렇죠.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재학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주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박물관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또 거기 최근에 그렇게 아펜젤러 기념 공원으로 아예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고 다만 이화학당은 이제 요 박물관까지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박물관 지나서 학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학교다 보니 이제 요즘은 여학교가 남학교고 뭐 아무나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적어도 요 박물관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길 지나는 길에 잠시 들어가서 요즘처럼 더울 때 뭐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잠시 쉬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을 통해 살펴본 북감리교 중심의 복음선교와 교육선교의 역사. 그 안에는 역시나 민족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기독교는 현대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